Saturday on the underground. The train was full when you turned around. From the first sight, well, I just knew that I belong to you. Whoa, I'm too nervous to send a sign. I never know how to find the lines. I even got off less. 자,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제 효소에 의한 대사 촉진, 일단 단백질 구조의 중요성을 끝으로 단백질에 관해서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장 그 단백질 기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효소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화학적인 기능적 측면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충격적인 발언. 효소는 특정 반응의 델타 G 값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일단 델타 G 값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델타 G. 자, 아직도 기억을 하겠지만 델타 G 값이 음수 값이면 이것은 자발적 반응이고, 델타 G 값이 음수라는 얘기는 이 프리 에너지가 반응 전에 프리 에너지와 반응 후에 프리 에너지가 반응 전이 훨씬 높다는 얘기니까 에너지를 방출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안정화가 됐다는 얘기니까 발열 반응이고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는 반응이고, 이것은 이화 반응이고 자발적 반응이다라는 얘기죠. 델타 G 값이 양수 값이면 이것은 비자발적인 동화 반응이죠. 비자발적 반응. 그런데 효소라는 거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반응을, 화학 반응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효소라고 알고 있었는데, 효소가 특정 반응의 어떤 델타 G 값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다면은 뭐하러 우리가 효소를 써? 라고 얼핏 이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효소 정도 되려면은 이 비자발적 반응을 자발적 반응으로 옮기든가, 그 얘기는 플러스 델타 G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 반응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이 가지도록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효소라고 대우를 해주지,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효소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효소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생명체 안에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뭐 얘기를 해봅시다, 계속해서. 자, 일단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풀어야 될까? 효소가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한 두 가지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효소는 어떠한 식으로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효소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 방식에 의해서 비자발적인 반응을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델타 G 값 못 변하게 한다며? 그래도 다 길이 있어. 기다려봐. 그래서 반응 연계라고 들어봤어? 그래서 리액션 카플링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반응 연계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통해서 비자발적 반응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효소는 그 누구도 사실은 그것은 고유의 물리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 고유의 물리적인 특성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조물주 빼고는. 그래서 이 효소는 그것을 우회를 해서 이런 특성 가지고 내가 이 화학 반응을 하고 싶은데 이 화학 반응은 비자발적 반응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것을 자발적 반응과 같이 커플링을 시키는 거죠. 마치 커플 매니저처럼. 그래서 이것을 리액션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반응을 할 때 동시에 자발적 반응을 같이 여기서 수행을 함으로써 이 전체적인 총합을 델타 에너지 값의 총합을 마이너스가 대차 대조표를 계산을 해봤더니 뭐 마이너스네 되게끔 한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반응 하나, 첫 번째 반응은 이렇게 델타 G 값이 높아요.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델타 G 값 자유 에너지 값이 높아서, 그러면 이 반응은 비자발적인 반응입니다. 스스로 이것을 혼자선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것을 이보다 훨씬 더 큰 낙차폭이 엄청나게 큰 자발적 반응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엉겁결에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같이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델타 G 값이, 그러면 이건 자발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들의 시크릿이 되는 거죠. 효소가 하는 것에. 그래서 실제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요 암모니아와 글루타믹 애시드 두 것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글루타믹 애시드도 아미노산이고 글루타민도 아미노산인데 세포 안에서 손쉽게 이런 식의 합성을 합니다. 글루타민을 합성하고 싶으면 글루타믹 애시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데, 여기다가 암모니아 NH3 하나만 더 붙여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분명히 두 개를 같이 결합시키는 반응이니까 이거 동화 반응이고 비자발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비자발적인 반응이냐면 델타 G 값을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3.4 킬로칼로리쯤 되는, 이거 꽤 돈 좀 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비자발적인 반응이라도 에너지를 주입하면 자발적 반응이 가능해 라는 얘기인데, 그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누가 주입을 하느냐가 바로, 누가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날 것이냐가 바로 이것이죠. 효소는 이것을 그 에너지원으로서 ATP를 가져오는데, ATP가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이 얘기는 바로 ATP는 ATP 가수분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것을 훨씬 더, 이 ATP가 가수분해가 되는 이 반응은 델타 G 값이 지금 마이너스 7.3 킬로칼로리라는 얘기죠. 이것을 동시에 수행을 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실제적으로는 이런 일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ATP 가수분해를 한다는 얘기는, 이 ATP가 이렇게 인산기를 하나 떼어내 가지고서 글루타믹 애시드에다가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글루타믹 애시드는 여기다 이렇게 이게 붙여버리게 되는 이 반응 때문에 이들이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돼 가지고서, 그래서 훨씬 이제는 더 이상 아까처럼 여기다가 무언가 암모니아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이 그다지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비자발적인 반응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하는 거는 얼마든지 쉽게 가능하게, 왜냐하면 이거 하는 동안에 이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게 버리는 일종의 하나의 이화 반응이 여기서 발생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이렇게 수행한다는 얘기가 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을 결산해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의, 하나의 비자발적 반응과 훨씬 더 자발적인 반응을 같이 연결했더니 전체적으로 자발적인 이런 델타 G 값이 마이너스인 그런 값이 나오더라라고 할 수가 있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ATP가 주로 약방의 감초처럼, 언제나는 아니지라도 주로, 거의 대부분 주로 ATP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세포는. 그래서 왜 하필이면 ATP인가? 그런 반응 연결을 할 때, 첫 번째, 이 ATP는 이러한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화학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고에너지 결합이, 인산결합이 또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주로 고에너지 결합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가수분해를 할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수값의 델타 G를 생성해내면 바로 이런 것들을 고에너지, 주로 이제 인산을 가지고 있는 결합들이, 그런데 그래서 그걸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저 첫 강의 시간에 봤던 이 그림인데, 여기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지적을 하려고 제가 여기와 여기가 바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나 아니면 여기가 지금 이제 분해가 되는, 가수 분해는 이제 그것을 분해할 때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수 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방출되는, 그럼으로써 그 와중에 방출되는 요 에너지 값이 솔찬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하나야? 결국? 그러니까 결국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이런 식으로 쉽게 방출해내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 우리가 ATP를 마치 모든
캐시라고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세포 안에서 에너지 화폐 구실을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쓰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은 이것을 보면 약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에너지 인산결합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에너지 준위입니다. 이것이 가수분해 됐을 때 에너지 요 ATP가 어느 부위에 속하냐면 끼케야 너는 중산층이에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하이 에너지, 훨씬 더 많은 고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질이고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저에너지이니까 이 당 글루코스 6 파스페이트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세포 호흡을 할 때 좀 이름을 좀 귀에 있게 듣게 되겠지만 글리세롤 이런 것들보다는 물론 높긴 하지만 여기 가보면 특히 이거는 크레아틴 파스페이트라고 하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서 이 근육 키우려고 막 열심히 하는 근육 보충제 에너지 보충제 이게 전부 크레아틴이거든요. 바로 이 고에너지 ATP보다 사실 이 크레아틴이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 보면 그 끝판왕으로서 우리가 유기호흡에 가서 이 이름을 보겠지만 PEP라고 줄여서 보통 얘기를 하는 파스피놀 파이루빅 애시드라고는 파이루베이트라고 하는 요 물질은 이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수분해 시 방출을 해내거든요. 그러면 기왕이면 이거 말고 이 친구들로 사실 에너지 화폐로 썼으면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부스트를 해줬을 텐데 왜 여기에 만족해가지고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TP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에너지 화폐로서 사용이 될 수 있는 이상적인 물질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ATP를 가수분해 시켰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는 것이죠. 쓸 때는 좋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했어요. 만들었어. 이제 방전된 배터리처럼 그럼 재충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재충전을 시키려면 여기다가 에너지를 넣어야지. 언제나 에너지를 넣을 때 그런 어떤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주입할 때는 그 물질이 원래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요 에너지원보다는 최소한 그거보다 같거나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ATP 대신에 ATP를 사용하지 않고 이거 말고 이 크레아틴 파스페이트나 무슨 PEP 이걸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PEP 쓸 때는 강력하지.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이 양이 좋아. 자 그럼 PEP를 다시 되돌려야 될 거 아니야. 쓰고 남은 그럼 다시 재충전을 시키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양의 에너지를 어디 가서 끌어와다 갖다 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괜히 헛된 욕심 부리지 말고 다 적당히 살아라 하는 것이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국 반응 연계라는 주로 ATP를 활용해 가지고서 이 비자발적인 반응을 그러한 ATP 가수분해로 귀결되는 이 큰 양의 델타 에너지 값을 방출해내는 그러한 화학 결합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전체적인 반응을 네거티브 델타 G 값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만든다. 두 번째는 이제 활성화 에너지의 감소라는 측면인데 이것은 자발적 반응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효소가 우리 몸 안에 있어서 이 모든 비자발적 반응에는 사용이 되지만 자발적 반응이야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인데 뭐 한다고 우리가 효소를 갖다가 거기다 사용을 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존재 때문에 자발적 반응의 경우에도 효소가 반드시 거기에 개입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효소는 무엇을 한다고? 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요 측면의 요 에너지를 현저하게 낮춰줌으로써 활성 에너지가 뭔데? 에너지 오브 액티베이션 또는 그냥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반응물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단 준비 상태로 돌입을 해야 되는 준비 운동을 막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막 운동을 시작할 때 준비 운동을 딱 해서 나 레디 하는 그 상태가 된 상태를 우리는 전이 상태라고 얘기하는 트랜지션 스테이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화학 결합을 떼어내고 새로운 화학 결합을 주로 이렇게 형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수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나중에 그 델타 G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자발적인 반응이라 하더라도 일단 처음에 그 화학 결합을 기존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띄어내려면은 에너지가 들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에너지가 이 전이 상태로 이르기 위한 에너지, 소위 말하는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반응이라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혼자 내버려 두면은 이 분자들이 그냥 저절로 무작위적인 충돌에 의해서 요 반응물 자체가 전이 상태라는 것까지 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이 언제나 흔히 그 예를 드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 점에 있어서 포도당이 딱 두 개로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서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포 유기 호흡을 하는 첫 번째 전 단계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자발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발적 반응인데 그러면 이거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저절로 일어날 거 아니야. 일어나죠. 포도당 한 분자를 넣고 피루부산에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변화되는 이 자발적 반응을 일어나게 세포 안에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효소의 개입 없이는 누군가 어딘가 계산을 해서 내가 읽은 기억이 있어서 아직도 한 얼마나 걸리냐면 5,000년이 걸리면 이것이 일어난답니다. 5,000년 동안 기다리다 굶어 죽죠, 전부. 그런데 이제 효소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그야말로 진짜 순식간에 이 반응을 일으킨 데 사실 10개의 효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서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하듯이 이렇게 서로 부품들을 넘겨줘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피루부산이라는 것을 만드는 이 반응인데 이 반응 자체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시간의 자발적인 반응이라도 이 시간의 문제라는 얘기. 그래서 효소가 이 반응물을 훨씬 더 수월하게 전 상태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것이 효소가 없을 때 이만큼의 양의 이 정도의 양이 필요한 요 EA가 에너지 오브 액티베이션에서 활성화 에너지인데 그래야 요들이 이제 마치 전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화학 결합들이 이제 막 쉽게 분해되기 쉽게끔 아주 가만히 톡 건드리가만 분해가 돼서 새로운 화학 결합인 이런 식의 결합이 형성이 될 수 있게끔 준비 상태가 되는 상태를 전이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에너지가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나 효소가 개입하면 이것을 이만큼 아주 수월하게 이렇게 둔덕을 엄청나게 낮춰주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반응에도 효소의 촉매 작용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어쨌든 효소가 들어가면은 이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느냐 하면은 기질특이적으로 요 기질들을 활성 부위라고 하는 자기들의 은밀한 장소로 끌어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이 끌어들여서 이걸 구조적으로 서로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게끔 하는 이것을 이제 저는 compatibility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마치 열쇠와 열쇠 고리가 서로 딱 맞아 떨어지듯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관계에 있거든요. 어떤 반응의 기질과 효소의 그 활성 부위와의 관계는. 그럼 그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 기질의 물질들이 그냥 막 불안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금방 화학 결합이 이제 효소가 이걸 팔을 비틀듯이 막 그래서 빨리빨리 화학 결합 일으켜 하는 식으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게끔 되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조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성이 바로 그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기질들이 와서 반응물을 만들고, 반응물이 일단 형성이 되면 이들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구조가 바뀌니까. 그래서 야, 나 더 이상 여기서 있기가 불편해, 난 간다 하고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상기를 해야 될 것이, 기질과 효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게 된다든가, 그래서 기질, 효소의 상호작용. 또 비슷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리간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리간드와 수용체, 비슷한 얘기죠. 세포막에서 수용체가 있으면 그 수용체와 특이적으로 그러한 구조상의 상보주성 때문에 여기 딱 결합을 하는 이 물질을 리간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언제나 신호를 세포에다 전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은 항원, 침입자로서의 항원과 항체에 관해 이 아주 특이적인 결합, 이들이 전부 요 결합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결합 무슨 결합일 것 같아요? 공유 결합?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러한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는 매우 안정적이고 튼튼한 결합을 이들의 상호작용에 사용을 했었다면은 우리는 전부 지금 다 죽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합은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쉽게 결합을 했다 쉽게 나가서 떨어지는 그런 이 신축성이, 플렉시빌리티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공유 결합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수소 결합, 반데르발스, 전형적으로 바로 이 항원 항체 결합이 대표적으로 유명한 반데르발스 결합 아닙니까? 반데르발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온 결합, 이러한 약한 이러한 비공유 결합들이 바로 이러한 이 세포 안에 중요한 이 상호작용에 사용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쉽게 이렇게 붙었다가 조금만 안 맞으면 자, 이제 나 마음 변했어, 간다 하고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죠. 스피드. 그 스피드가 구현이 될 수 있는 그런 결합들을 세포에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소의 활성에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물리적인 환경들이라든가 또는 또 다른 비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살펴볼 것 같으면, 대략적으로 일단 온도라든가 산도, 염기도라는 pH라든가 기질의 농도라든가 또는 어떤 것을 억제를 한다든가 또는 활성화를 도와주는 보조인자 또는 억제자들이 전체적으로 효소의 어떤 특정 활성의 활동량에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근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온도 측면에서 보면 일단 물리적으로 우리가 온도는 높을수록 사실은 좋긴 한데, 왜냐하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빨리빨리 모든 것이 일어나. 그런데 문제는 온도를 무한대로 높일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치명적인 이유가 어디 갔어 이거?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어떤 특정한 온도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효소가 디내추레이션이 되어버리잖아요. 높은 온도에서. 그래서 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온도가 되면은 분자의 구조가, 효소의 분자 구조가 망가져지기 때문에 바로 보통 웬만한 경우에는 효소는 특별한 범위 안에서만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효소는 보통 이 생리적인 온도인 요 한 섭씨 37도 정도, 요 정도에서 가장 최적의 활성을 보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단백질들이 좀 변성이 되어 버리니까. 하지만 어떤 경우에 이제 고세균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발견되는 그런 효소는 섭씨 80도, 심지어 100도까지 올라가도 이 활성을 잃지 않게 되는 그런 효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효소들을 발견해서 사용하면 대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열을, 고온에서 살고 있는 어떤 고세균에서
이런 효소를 뽑아내 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PCR 반응에 그 유명한 요즘 막 뜨고 있는 이 PCR 반응에다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PCR이라는 어떤 기법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한 혁명을 일으켰던 적이 있죠. 얼마 전에.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특정 pH 범위에서 최적 활성을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효소가 이 어떤 pH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구조가 변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효소가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좁은 레인지의 pH 범위가 있는 것인데, 이거 역시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H가 보통 7 정도가 중성 pH고, 그래서 조금은 약간 pH 8 정도면 아주 약한 알칼리성 정도의 그 정도의 조건인데, 그래서 똑같은 단백질 효소라고 하더라도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트립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는 장에서, 우리의 소장에서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그 환경은 보통 중성인 약알칼리성의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가장 최적의 활성을 보이는데, 반면에 같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펩신이라고 하는 이 효소는 pH가 2 정도, 이건 엄청난 산성이거든요. 위 안에서, 왜냐하면 위 안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가장 최적의 활성을 보이는 그러한 효소 특이적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질의 농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기질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훨씬 기질과 효소가 만날 수 있는 빈도가,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효소가 훨씬 더 빨리 일을 할 수가 있겠죠. 효소의 결국 활성이란 얘기는 뭐냐면 단위 시간 안에 얼마나 빨리 어떤 기질을 산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속도가 바로 효소의 활성을 대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질 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가 하면은 각 다른 효소마다 자기 고유의 어떤 특별한 이러한 이 값을, 효소의 재원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KM이라고 하는 그 값으로서 그 효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나타내는 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KM이 뭐냐 하면은 어떤 특정 효소가 자기 100% 능력의 반, 50%의 능력을 보였을 때, 그때 당시에 효소가 이렇게 이제 핸들을 할 수 있는 그 기질의 농도가 바로 KM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요 플랫에서, 그래프에서 이쪽이 기질의 농도입니다. 기질.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소는 일을 훨씬 더 잘하니까,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기질의 농도와 효소의, 이쪽은 효소의 활성입니다. 효소의 활성은 언제나 속도로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단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양의 기질을 변화를 시키느냐 하는 그 속도로서. 그래서 기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효소의 활성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이곳이 이제 최대값이죠. 어떤 특정 효소의 최대치, 일을 이제 하는 그 효소 활성의 최대치인데, 그러면 그 반값, 네가 알아서 네 맥시멈 능력은 그 정도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너의 반값은 얼마야? 이것을 2분의 Vmax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2분의 반값의 능력을 보였을 때의 기질 농도가 바로 요 KM 값이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이 효소의 활성으로 대변이 될 수가 있느냐 하면은, 효소는 기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활성이 높아지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간에 기질의 농도를 높이면 활성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작은 양의 조금만보다 그 efficiency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활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아예 효소에 의해서 촉매작용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와 비교하면은 어떤 효소는 이런 활성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효소는 그 KM 값이 훨씬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성이 낮은 효소일수록 KM 값이 훨씬 높은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KM 값이 낮을수록 효소의 상대적 활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보조인자 코팩터라고 하는 것은 효소와 결합을 했을 때 효소의 활성을 높여주게 되는 물질입니다. 많은 효소들이 사실 그러한 보조인자들을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온들이 예를 들어서 뭐 칼슘이라든가 매그네슘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온, 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망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 안에서 그렇게 필수적인 이유가 효소들이 이들을 딱 가지고서 이들과 결합을 해야만 그 효소의 구조가 안정화가 돼 가지고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온들이 효소의 코팩터 보조인자로 작용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온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보조인자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천사가 있으면 악마가 있듯이 보조인자가 있는가 하면 아예 효소의 활성을 무슨 억하심정이 들렸는지 계속해서 막 억제를 하는 그런 억제자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물질들이, 여러 가지 물질 또는 뭐 다른 요소들이.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억제자들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쟁적 억제자라는 것과 또 하나는 비경쟁적인 억제자라는, 이들이 어떻게 다르냐? 경쟁적 억제자라는 얘기는 그들 자신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누구와? 기질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의 활성 부위에 이들도 기질처럼 결합을 할 수가 있어서 서로 누가 먼저 누가 이기나 경쟁을 기질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경쟁적 억제자들은 기질의 구조와 기질 구조와 흡사한 친구들이 구조가, 그러니까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활성 부위에 같이 기질 대신에 들어가서 결합을 할 수가 있는 친구들이 경쟁적 억제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억제자는 아니지만 니코틴이, 담배에 있는 니코틴이 우리 신경 전달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어떤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아세틸콜린을 인식하고 하는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우리 이거 신경세포의 뉴런에 존재를 하는데, 이 니코틴은 사실 아세틸콜린과 그것에 대해서 모양이 좀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이 구조적으로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대신에 니코틴이 가서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니코틴을 담배를 피게 되면은 아세틸콜린이 이 제공을 해주는 어떤 특별한 역할, 기분이 좋아지는 역할을 사실 해주거든요.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받아서 결국 나중에 도파민이라는 것을 안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게 이제 방출을 합성을 하게 되는 그 경로에 이것이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니코틴이 이제 중독성도 생기고 우리의 기분 좋게 되는 그런 효과도 가져다 주고 해서, 한때 저도 많이 빠져 심취해 있다가 다행히도 빠져나올 수가 있어서 완전히 끊어버린 지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자, 그래서 이 기질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경쟁적 억제자를 우리가 그의 효과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경쟁적 억제자는 기질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은 경쟁적 억제자의 효과는 우리가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렇게 요 그림이 아니라 저 다음 그림에서 여기서 보면 될 수 있겠다. 경쟁적 억제자인 competitive inhibitor의 경우에는 무슨 효과를 지금 가져오는 것이냐 하면은 이 Km 값을 높이는 경우밖에는 왜냐하면 훨씬 더 갑자기 이제 효소가 경쟁적 억제됐다면 이제 혼돈을 일으켜 가지고서 기질 대신에 경쟁적 억제자를 좀 결합을 하게 되는 얘기니까 Km 값이 경쟁적 억제자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은 훨씬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기질 농도를 이만큼 올려버리게 되면은 뭐 KM 값이요, 그까지 무슨, 그러면 경쟁적 억제자가 있는 동안에도 이 효소의 활성은 맥시멈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억제자가 있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양의 기질을 쏟아 부어버리면 확률적으로 하나의 효소의 이 관점에서 보면 확률적으로 내가 어떤 억제자와 만날 확률보다는 기질과 만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경쟁적 억제자의 효과는 그런 식으로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경쟁적 억제자의 경우에는 이들은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위치에 결합을 해서 그 결과로 활성을 억제하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자리 입체성 얼로스테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쟁적 억제자의 경우에는 바로 이 활성 부위에 이 억제자가 같이 들어가서 차고 들어가 앉아서 기질이 들어갈 자리를 잠시 동안 자기가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인데, 비경쟁적인 이 얼로스테릭 이니비터의 경우에는 이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위치에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합의 결과로 활성 부위의 구조가 변해 가지고서 더 이상 이 활성 부위가 효소를 제대로 인식하고 결합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 효소는 비경쟁적 억제자가 결합을 하게 되는 이 효소는 한마디로 쓰레기가 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아무리 기질 농도를 높여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비경쟁적 억제자가 존재하는 이 플랫은 기질을 아무리 농도를 여기까지 높여도 이 활성은 여기서 이 수준에서 끝이 되는 그러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비경쟁적 억제자의 경우에는 Km 값은 변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다만 그 효소의 활성이 그냥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다른 자리 입체성이라고 하는 이 얼러스터릭이라는 사이트의 개념이 나왔으니까, 다른 자리 입체성, 요 얼러스터릭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조절을 하는 역할을, 요 조절자 얼러스터릭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활성 부위가 아닌 이 다른 부위에 작용을 해서 활성을, 요 전에 본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효소를 활성을 억제하는 억제자만을 봤었는데, 억제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식으로 이것을 활성을 시켜주는 이 촉진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니비터와 억제자와 촉진자의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으며, 이 억제자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촉진자부터 먼저 봅시다. 다른 자리 입체성, 이제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자리에 여기 이 촉진자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 붙어서 어떻게 촉진을 시키느냐? 여기 중간에 끼어들음으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효소의 활성 부위 구조 자체가 완전히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 어떤 비바람의 풍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여기에 쉽게 기질이 와서 붙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로서의 촉진자 구실을 하게 되는 기작입니다. 반면에 억제자는 같은 자리에 붙긴 하는데 모양이 좀 이렇게 다르게 붙어서 기질에 붙지 않고 또 다른 자리에 붙긴 하나, 그로 인한 결과로 우리가 봤듯이 지금 얼러스터릭 비경쟁적 억제자에 의해서 봤듯이 이 활성 부위 구조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활성 부위가 사용 불가가 되는 것이 그 억제자, 얼러스터릭 억제자와 이 촉진자의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마치 얼핏 보면은 그 얼러스터릭 촉진자와 비슷한 것 같이 보이나, 이 협동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기질을 기화로 해서 기질이 그것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약간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성은 언제나 두 개 이상의 소단위로 구성된 효소에서만 발견이 될 수 있는 특징이며,
기질이 먼저 한 소단위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면 그 결과로 전체적인 구조가 안정화되게 되면은 이 효소가 전체적으로 활성이 촉진되는 그러한 역할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활성 부위는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쩌다가 기질 하나가 이 4개의 활성 부위 중에 하나에 딱 안착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다른 아직 비어있는 활성 부위의 구조들조차도 안정화가 돼 가지고서 다른 기질들이 훨씬 쉽게 여기에 접근을 하여서 결합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협동성이라고 하며, 협동성을 가지고 있는, 협동성을 보이게 되는 그러한 효소는, 그래서 아까 그러한 이 효소의 활성과 기질의 요 활성과 기질의 이 플랫을 이렇게 그어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효소 활성과 기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어떤 맥시멈에 오르게 되는, 이것이 협동성을 보이게 되는 어떤 효소는 무엇을 보이게 되냐면 이렇게 S자 곡선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지그모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S자 지그모이드 곡선을, 이것이 이제 협동성을 보이게 되는 효소는 전형적으로 이런 형식의,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금 느릴지 모르나 이렇게 기질이 농도가 조금 더 차게 되면은 갑자기 확 훨씬 이렇게 빨리 여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표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모글로빈하고 마이오글로빈,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두 효소는 둘 다 산소를 운반하는 효소인데, 하나는 우리의 혈액에서, 이 미오글로빈은 이제 간이나 보통 근육에서 산소를 운반을 하게 되는 그런 효소이라, 차이점은 헤모글로빈은 4개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져 있고, 미오글로빈은 단 하나의 단백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에서만 산소에 의해서 협동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하나가 결합만 하게만 하면 급격하게 이것이 시그모이드 곡선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활성이 증가가 되는 협동성을 헤모글로빈만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헤모글로빈의 4개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이고, 이것은 미오글로빈으로서 단 하나의 소단위체를 떼어놓고 보면 요 마이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는 매우 흡사한, 그런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되먹임 억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사 경로에서 흔히 발견이 되는데, 대사 경로라는 얘기는 2개 이상의 효소들이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을 하는 그래서 최종적인 산물을 중간 단계의 어떤 중간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을 대사 경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주로 되먹임 억제 방식으로 전체적인 대사 경로의 활성을 조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최종 산물이, 우리의 목표인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면 어떤 그 최종 산물이 축적이 됨에 따라서 그들이 가서 초기 단계의 이 효소 활성을 억제를 하게 되는 방식을 피드백, 되먹임 억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서 등에다가 비수를 꼽는 것이죠. 배신을 때려서. 그래서 일반적인 대사 경로라고 하면은 이제 최초의 기질이 중간 기질로 이제 몇 단계에 거쳐서 만들어서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그럴 때 이 최종 산물이 이제 가서 쭉 올라가서 이 첫 번째 효소에 가서 이것을 그만해 하고 이렇게 억제를 해서 비활성화를 시켜버리면 더 이상 이 대사 경로를 통해서 산물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끊겨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되먹임 억제는 전부 이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의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수행이 되는데, 그렇게요. 그래서 요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지역의
결합을 함으로써 이들을 이제 억제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다 어디 갔어 이게? 이렇게 이걸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왜 되먹임 억제가 흔히 이렇게 보이게 되느냐? 아주 이것을 경제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이 어떤 물질의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해가지고서 이것이 쌓이는 축적 농도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 최초의 그것을 원인 제공자를 가서 이 블락을 시켜가지고서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스위치를 마치 끄는 형식으로 마치 서머스탯에서 일정 기간 온도가 올라가면 이것이 딱 꺼지는 그런 방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니까 매우 경제적으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되먹임 억제뿐만이 아니라 feed forward라고 해가지고서 이것은 되먹임도 아니고 앞으로 훨씬 촉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면 그런 특성을 가진 대사 경로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산물이 만들어지면 훨씬 그것에 의해서 훨씬 더 이것이 촉진이 돼서 이것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진화를 했겠죠. 자,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단백질과 효소를 알면 아스피린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이것을 굳이 제가 살펴볼 이유는 없겠으나 그냥 재미삼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아스피린은 무엇이냐? 작은 화학 물질입니다. 아세틸살리실릭 애시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스피린이면서 옛날에 아스피린이 처음에 발명됐을 때 아주 기적의 약이라고 했었죠.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진통 효과뿐만이 아니라 혈액 응고도 그래서 이제 이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이제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을 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을 현저하게 낮추기도 하지요. 이 두 기작이 사실은 분리가 되어 있는 기작인데 아스피린 혼자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만약 궁금해했다면은 아스피린은 하나의 효소를 저해를 하는 저해제입니다. 어떤 효소냐 하면은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라는 이 효소를 이제 여기다 결합을 해서 활성을 저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라는 이 효소 자체가 원래 멀티라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이 물질과 스롬복세인이라고 하는 두 물질의 활성을 촉진을 시키는데 이 한 효소가 프로스타글란딘은 염증과 통증의 반응을 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통증을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버리게 되면 이 사이클로옥시데젠의 활성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요 염증 반응과 통증이 훨씬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 스롬복세인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혈액 응고를 시키고 혈관 수축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거 역시 그러니까 이것을 블락을 시켜버리게 되니까 이 효소를 저해하면서 그래서 혈액 응고와 이 혈관 수축을 촉진을 억제해서 훨씬 동맥경화 같은 것을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가 프로스타글란딘을 어떻게 촉매를 하는지 아스피린이 이것을 저해하고 또 요 혈액 응고 반응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개입을 하게 된다는 복잡한 얘기이고 그래서 둘 다 바로 그 듀얼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라고 하는 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아스피린이 결합을 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아세틸기를 전이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다가 그러면 그 아세틸기가 부착이 된 이 효소는 더 이상 활성 부위에서 제대로 된 기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세틸기를 붙여버리게 되는 그래서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화시킨 이 효소는 사이클로옥시제는 영구히 완전히 활성 부위가 이제 망가졌으니까 영구히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기능을 못하는 효소인가 다행히도 그렇지 않은 것이
일정 기간 동안은. 왜냐하면 요 아세틸기라고 하는 이 부위는 화학적으로 매우 임시적인 효과만 가지고 있어서 금방 탈아세틸 효소가 이것들을 탈취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또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이 단백질에 관한 단백질을 끝으로 이제 그러면 단백질이 끝판왕인 효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이 촉매작용을 일으키고 그것을 어떻게 조절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를 살펴본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안녕.